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와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문학 분석을 주로 했는데요. 오늘은 인류학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감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제 전공도 아닌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지만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기도 하고 그냥 친구에게 수다 떨듯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 한번 시도해 보려 하니 청취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실은 제가 올해 목표가 그동안 읽어야지 하고 미뤄두었던 두꺼운 분량의 인문, 경제, 과학 등의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읽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순항하고 있는데요. 처음 1월에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헬레나 노르베리 호자의 오래된 미래, 그리고 장하준 교수님의 나쁜 사마라인이라는 인문 경제학 서적을 읽었습니다. 셋 다 어렵지 않은 책이라 한 달에 완독하고 2월에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를 읽었는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요즘은 온통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답니다. 오늘은 그중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대해 수다를 떨어보려고 해요. 유발 하라리는 워낙 달필이다 보니 책도 어렵지 않고 재미있어서 한국의 독자층도 많은데요. 저도 예전에 사피엔스를 읽고 이어서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를 읽었었어요. 처음에는 사피엔스보다 호모데우스를 더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웬일인지 이번엔 사피엔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마 예전과 다르게 이번엔 밑줄 치며 정독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 보면 좋은 책이란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느냐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발 하라리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가 소개는 위키피디아를 참조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976년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부모의 아들로 태어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해요. 2011년 사피엔스를 출간했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학과 대중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 때문에 하라리는 일약 저명한 스타가 되었다고 해요. 하라리는 역사학자이면서도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닌 생물학과 역사학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넓은 연구를 한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사피엔스와 다른 동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 개인의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45개국에서 출판된 사피엔스 이외에도 호모데우스, 넥서스까지 히트를 치고 있죠. 자, 그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듣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크게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작품은 사피엔스가 어떻게 생태사슬의 최종 승자가 되었는지, 이것이 어떻게 역사 발전을 만들었는지를 농업혁명,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도 작가의 구조에 맞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먼저 인지혁명에서 46억 년 전 지구의 탄생과 20만 년 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그리고 7만 년 전 인지혁명과 12,000년 전 농업혁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인지혁명, 농업혁명, 그리고 과학혁명이 인간과 그 이후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생물 수업 시간에 과, 속, 종처럼 생물 분류 방식에 대해 배운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간은 유인원과의 호모사피엔스 종이잖아요. 작가는 우리 인간은 호모사피엔스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지만 호모사피엔스가 먹이사슬의 최정상에 오르기 전에 이미 많은 호모사피엔스의 사촌과 형제가 존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물 시간에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니 하는 말들을 배우셨던 걸 기억하실 텐데요. 이들 종은 호모사피엔스와 유사한 시대를 살았던 같은 호모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모사피엔스보다 키도 크고 힘이 셌던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호모 에렉투스를 이기고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최종 승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1장의 제목인 인지혁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들 호모종은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커다란 뇌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이 필요하고 이 자원을 고갈시키는 단점이 있대요. 즉 커진 뇌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했고 근육을 퇴화시켰대요. 실제로 호랑이나 사자의 근육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인간의 뇌 용량을 증가시켰을까요? 궁금증에 챗 GPT에게도 물어봤더니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뇌 용량이 400cc였다면 호모사피엔스는 1500cc까지 용량이 증가했대요. 이는 다른 포유류 대비 23배의 빠른 진화 속도라고 하는데요. 큰 몸집 동물은 뇌 크기 증가율이 낮은 반면 인간은 진화적 추세를 벗어난 특이 현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고 사자처럼 힘이 세지도 않는 작은 몸집의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뇌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대인은 도리어 1450cc로 뇌 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고대의 사피엔스가 현재의 사피엔스보다 더 똑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아무튼 이유는 정보를 외장하로 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뇌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걸까요? 호모종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포유류와 다르게 직립보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인류도 유인원과에서 진화했으니 원래는 4발로 걷다가 2발로 진화한 거겠지요? 직립보행으로 인류는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갖게 됐지만 대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지는 단점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저도 책 좀 보려면 목과 허리가 아픈데 이 또한 진화의 문제라는 거니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직립보행은 여자들로 하여금 엉덩이가 좁아져 출산을 어렵게 했고 이는 이른 출산을 하게 만들었다는데요. 모든 포유류 새끼들은 태어나면서 걷기 시작하지만 인류만은 예외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이른 출산이 인류로 하여금 사회성을 갖게 만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태어난 신생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해야 했고 이런 과정에서 부지불식한 사회성을 길러주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은 너무나 빨리 먹이사슬의 정점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생태계, 심지어 인간도 이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네요. 사피엔스가 진화하기 시작한 20만 년 전부터 농업혁명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을 약자로 보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을 갖게 됐고 이는 인간을 도리어 잔인하게 만들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이 걱정과 불안도 진화의 증거일까요? 어쩌면 불안과 이에 따른 잔인함은 제대로 진화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모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을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불의 사용은 많은 이점이 있었는데요. 자연 상태로 그대로는 소화시킬 수 없는 밀이나 쌀, 감자를 인간의 주식으로 만들었고요. 소화가 용이해지니까 더 작은 치아와 더 짧은 창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는 짧아진 창자와 커진 뇌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했고 이런 변화 덕분에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뇌가 커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네요.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불의 사용으로 인한 화식이 뇌의 용량을 크게 했고 이런 커진 뇌가 인간이 생태계 사슬의 최정점에 도달하게 만든 걸까요?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조수미의 목소리로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듣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호모종에 이런 공통점이 있다면 어떻게 호모사피엔스는 호모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에렉투스에게 승리하고 지구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교배 이론과 교체 이론이 있다는데요. 교배 이론은 말 그대로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의 자손이 유럽과 서아시아인이고 호모 에렉투스와 사피엔스의 자손이 현재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교체 이론이 대세였는데 2010년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발표되면서
유럽인의 DNA의 1.4%, 호주 원주민의 DNA에 과거 호주에 거주하던 호모 데니소바인의 DNA가 6%나 있는 것으로 밝혀졌대요. 이 학계는 완전한 이종교배는 아니지만 교체 과정에서 소수의 피가 섞였구나라고 추정하고 있다 합니다. 교체 이론에서 보여지듯 아프리카에서 진화해 퍼져나간 호모 사피엔스가 전 세계 대륙으로 퍼지면서 기존에 있던 다른 호모종들이 사라졌는데요. 이에 대해 학자들은 사피엔스의 우수한 적응력, 폭력과 대량 학살 등을 그 근거로 추측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호모종, 네안데르탈인이나 호모 에렉투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작가는 언어라고 말하고 사피엔스의 언어 사용을 인지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언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피엔스가 갖는 언어적 특징이 있대요. 다른 종은 사자가 나타났다와 같이 생존과 관련된 정보 전달에 한정된다면 사피엔스의 언어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한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해요. 이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되시죠? 우리도 기본적인 말만 배우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문장을 밤새도록 말할 수 있잖아요. 언어학에서는 이를 언어의 창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사피엔스가 이렇게 언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뒷담화와 같은 수다를 떨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사피엔스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회적 협력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 알아야 했고 이것이 수다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뒷담화를 하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는 수다도 결국은 진화의 결과였던 걸까요? 그리고 이런 수다가 협력을 만들고 이것이 다른 종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니 앞으로는 수다를 좀 더 많이 떨어야겠습니다. 이런 언어적 특징은 협력적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 전달의 능력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생태계에서 보고 듣지 못한 가상의 존재에 대해, 즉 허구적 존재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뿐이라고 해요. 실제로 우리는 신화, 전설, 종교와 같은 허구적 존재는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허구적 세계를 믿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허구 덕분에 인류는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사피엔스가 뒷담화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규모는 보통 150명 정도래요. 그 이상이 되면 서로 잘 알지 못하니 뒷담화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허구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즉 신화나 종교 같은 것에 대한 믿음은 수천 수만 명이 성공적으로 협력을 하게 한다고 해요. 어디 수만 명뿐이겠어요? 기독교적 신앙에 대한 믿음으로 온 유럽이 십자군 전쟁에 몰려들었으니 허구적 세계에 대한 믿음의 위력을 과히 짐작할 수 있게 돼요. 허구적 세계에 대한 믿음은 신화나 종교로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회사, 우리 회사라고 하죠. 회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작가는 프랑스 자동차 회사 푸조의 예를 들어 푸조라는 자동차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존재이지만 우리는 회사의 사인을 인정하고 회사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가상의 실제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푸조라는 회사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의 존재를 믿는 거죠. 작가의 설명 같이 한번 감상해 볼게요.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 한쪽에 산 강이라는 객관적 실제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시인,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는 실제하는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제들에 의해 좌우될 지경이다. 작가의 말대로라면 신앙인의 중심인 종교도, 민족주의자들이 목숨 바친 국가도, 자본가들의 찬양의 대상인 돈도 허구적 실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허구적 실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저는 돈인 것 같은데 실제하지도 않는 가상의 존재에 온 생을 바쳤다고 생각하니 조금 씁쓸해집니다. 김필의 목소리로 그때 그 아인 듣고 다시 시작할게요. 작가는 수렵 채집 시대의 인류가 가장 안락한 생활을 영위했다고 말하는데요. 수렵 채집인은 주당 평균 40여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고 다양한 식단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영양실조에 걸리는 일도 적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으니 전염병의 영향도 덜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풍요사회라고 할 수 있는 수렵 채집사회는 왜 농경사회로 변화한 걸까요? 대략 1만 년 전 인류는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농업혁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인류를 먹여 살리는 칼로리의 90%를 차지하는 밀, 쌀, 옥수수, 감자 등은 대략 9,5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작물화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발 하라리는 우리의 마음이 수렵 채집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말하는데요. 농업혁명은 생산력 증대로 인한 인구 폭발과 더불어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고 일반 농부는 수렵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하지만 더 열악한 식사를 해야만 했대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왜 일개 농부의 입장에서 더 열악한 상황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책임을 작가는 먼저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곡물 재배는 많은 노동 시간을 요구했고 인류는 결국 밀밭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고 해요. 물론 최초의 농부들은 마을을 이루어 사는 덕분에 야생동물이나 추위로부터 보호받는 등 어느 정도 혜택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업혁명이 일반 개별 농민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농업 생산량이 늘었는데 왜 농부의 삶은 어려워졌을까요? 농업혁명은 유아에게 모유 대신 밀죽을 먹일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짧아진 모유 수유는 출산율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면역력도 약하게 만들었대요. 또한 이런 집단 거주는 전염병에도 취약하게 만들었고요. 결국 농업혁명은 호모 사피엔스 종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렸고 이는 도리어 개별 농부의 삶을 어렵게 한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왜 이익보다 폐해가 많은 농경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작가는 변화가 축적되어 사회를 바꾸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리고 그때쯤이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현대에서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집도 차도 필요하고 때론 아이도 키워야 하는 책임감으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게 되고요. 밀재배 이외에 농업혁명이 가능했던 두 번째 이유로 사피엔스에게는 생존 이외에 다른 열망이 있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95년 발견된 터키 남동부의 괴베클리 테베를 그 예로 드는데요. 괴베클리 테베의 구조물들은 기원전 9,500년 전 수렵 채집인들이 세운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거대 건축물은 실용적 목적이 아니고 미스터리한 문화적 이유, 즉 종교나 신화겠죠? 에서 세워졌다고 추정된답니다. 이에 작가는 수천 명의 수렵 채집인을 오랫동안 협력하게 만드는 일은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수렵 채집인들이 야생 밀 채취에서 밀 경작으로 전환한 목적은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원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괴베클리 테베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을이 먼저 세워지고 사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사원이 먼저 세워지고 나중에 그 주위에 마을이 형성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농업혁명은 사피엔스로 하여금 자연과의 긴밀한 공생을 내던지고 탐욕과 소외를 향해 달려간 일대 전환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집에 대한 집착과 내 이웃과의 분리라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인류를 바꿔놓았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농업혁명의 특징은 가축 길들이기인데요. 작가는 가축이 된 닭이나 소는 진화적 성공의 사례이겠지만 그 가축의 입장에서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화적 성공과 개체의 고통 간의 이런 괴리는 우리가 농업혁명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지금의 상황과도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으로 회자되는 과학혁명이 인간 개체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은 않잖아요. 인공지능 발전을 따라가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되고 인공지능이 개체의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우린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농업혁명 당시 인류도 혹시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했을까요? 김윤아의 목소리로 붉은 꽃그늘 아래서 듣고 다시 할게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은 과학혁명인데요. 작가는 과학혁명은 권력과 자원과 과학 연구가 상호 호환하는 고리의 모습을 띈다고 말합니다. 즉, 과학과 정치와 경제가 연대를 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셋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먼저 현대과학의 특징은 무지를 기꺼이 인정하고 관찰과 수학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이렇게 획득된 이론을 사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과 다른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런 점에서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라 무지의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지를 인정하고 무지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과학혁명은 이렇게 관찰 결과를 수학적 이론으로 정립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기술은 국방에 사용해 제국의 힘을 얻게 만들었죠. 그런 점에서 제국과 과학의 결합도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영국 왕립학계가 태양 일부가 금성에 가려지는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남서태평양의 탐험대를 발견한 것을 그 예로 듭니다. 지리학자이며 뱃사람인 제임스 쿡 선장의 지휘를 받은 탐험대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들려 막대한 양의 천문학, 지리학, 식물학 등 자료를 싣고 귀국했다고 해요. 탐험대의 활동은 탐험대에는 학문적 성과를 주었으나 거기 살던 원주민의 대량 학살이라는 문제를 낳는 이중적 모순된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에 대해 하라리는 제임스 쿡 선장의 배는 군대의 보호를 받은 과학 탐사대였을까? 아니면 소수의 과학자가 따라붙은 군사 원정대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과학적 지식은 유럽 제국을 강하게 만들지요. 결국 무지에 대한 인정이 탐사대를 보내게 했고 탐사대는 많은 과학적 지식과 신대륙을 식민지하는 그러한 결과를 제국에 제공한 거겠죠? 그런데 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제국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고대나 중세까지 유럽보다 서아시아, 인도, 동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과학기술이 훨씬 발전했었잖아요. 그럼 무엇이 유럽이 아시아를 식민 통치하게 만드는 과학혁명의 길을 걷게 만든 걸까요? 이에 대해 작가는 기술적 수준보다는 과학혁명 초기 기술은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서구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고 성숙한 가치나 사법기구, 사회정치적 기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영국이 선도한 과학혁명을 프랑스와 미국이 재빨리 뒤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영국과 신화와 사회구조를 이미 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반면에 중국인과 페르시아인은 사회에 대한 생각과 조직 방식이 달랐던 탓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유럽이 근대 후반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힘은 과학과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조선 말기 조선의 위정자들은 무엇이 법도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었으니 유럽 열강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엇을 사고의 기준으로 삼느냐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닌 사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전 많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어디 국가의 운명뿐일까요? 개인의 삶도 사고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참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사고의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더불어 유럽이 아시아를 앞지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유럽 열강은 새 영토뿐 아니라 새 지식을 획득한다는 희망을 안고 먼 곳을 향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15세기, 16세기 유럽인들은 빈 공간이 많은 세계지도를 그렸다는데요. 이는 유럽인들 자신이 세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유럽이 세계를 향해 식민지 확장을 해나갈 때 중국의 지배자들은 중원에 인접한 영역으로만 관심과 야망을 제한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소한 시각이 아시아로 하여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우리 민족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는 생각에 안타까웠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이죠. 어른 듣고 올게요. 앞서 작가는 생물학적으로 협력 본능이 부족한 사피엔스가 협력할 수 있었던 공은 공통의 신화 덕분이라고 했는데요. 즉 허구적 존재인 신화에 대한 믿음이 대규모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붕괴될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대요. 다시 말해 이 질서가 이 허구적 실제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것을 구성원이 인정하지 않아야 하고 이 상상의 질서가 우리 욕망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라는 상상의 질서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돈을 중시하는 자본주의라는 이 상상의 질서도 유지되지 않을 테니까요. 또한 모든 사회는 각기 다른 특징을 갖는 상상의 위계 질서를 기반으로 발전했다는데요. 각각의 위계 질서는 우연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영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정치 사회적 차별에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의 카스 제도도 상상의 질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도를 점령한 인도 아리아인이 그곳 토착민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제도로 여기에 청결과 오염이란 프레임을 씌워 위계 질서를 영속시켰다는 거죠.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계 질서라는 허구적 실제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차별과 편견을 자행한 인류 역사를 보며 역사에 정의는 없다라는 작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거의 모든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위계 질서는 바로 성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생물학적 진실이라고 하지만 대자연은 동성끼리 끌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성애는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신화와 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지지하고 정당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생물학은 매우 폭넓은 가능성을 다 받아들이는 데 반해 어떤 가능성을 강제하거나 또는 금지하는 것은 오로지 문화라는 거죠.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는 오로지 부자연스러운 것만 금지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란 없다. 가능한 것이라면 그거 무엇이든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것이다. 정말로 부자연스러운 행동,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금지할 필요조차 없다. 수고롭게 실이 남자에게 광합성을 금지하거나 여자에게 빛보다 빨리 달리지 못하게 금지한 문화는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빵 터졌는데요. 내용보다는 수고롭게 실이 남자에게 광합성을 금지하는 문화는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연적으로 불가능하니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쩜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지 이래서 유발 하리리의 책을 세계인이 좋아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연스러움이란 관념은 기독교적 신학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서 신학에서는 신이 인간의 몸을 창조할 때 인간의 사지와 장기가 특정 목적을 수행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작가는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는 말로 이를 부정합니다. 다시 말해 장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화한 것이 아니며 그 사용 방식은 환경이나 진화적 요소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과학혁명이 뒷받침된 자본주의는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에는 1차적으로 물리적 기준이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작가는 돈이 실제로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이는 어느 정도까지이며 그 정도를 넘어서면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어 질병도 행복과 관계가 있지만 지속적 고통과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은 행복감을 감소시키지만 이 또한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 기대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기대가 낮으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니까 그렇겠지요. 세 번째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생화학적 물질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뭔가 미심쩍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의미에서 행복을 찾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정말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시나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인류학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책을 이야기하면 참 재미일 것 같다는 생각에 선정했지만 600쪽에 달하는 책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줄거리 요약을 한 것 같아 많이 아쉬웠습니다. 뒷부분도 많이 빠졌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프 버클리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듣고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